네, 신랄한 비판과 따끔한 일침으로 정치권을 얼얼하게 만들 정치의 신 모셨습니다. 구자룡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예, 총선 백서가 201일 만에 공개가 됐습니다. 총선이 4월이었으니까 한참 지나서 나온 건데 마지막 기회라는 제목이더라고요. 이거는 무슨 의미일까요? 더 이상 네. 총선에서 네. 더 이상은 져선 안 된다. 뭐 마지막 기회다 이걸까요? 굉장히 근데 총선 백서 전체가 시작부터 끝까지 되게 두루뭉술하구나 이런 느낌이었어요. 네. 제목도 그냥 그럴듯한데 뭐 그런 식으로 해석돼서 뭐 무난한 제목으로 붙였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마지막 기회를 살리기 위해서 만드는 총선 백서치고는 네. 뭐 그렇다지 알맹이가 있지는 않아가지고 뭐 제목만 그렇고 처음에 백서 만들 때도 뭐 논란은 많았잖아요. 뭔가 그럴듯한 게 나오는 건지 뭐 어쩐지에 대해서 얘기만 있다 보니까 기대치에 비해서는 굉장히 미흡한 백서였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첫 장이 보니까 불안정한 당정 관계로 국민적 신뢰 추락 뭐 이게 이제 챕터의 제목이더라고요. 당정 관계를 불안하게 해서 총선에서 졌다. 오히려 약간 당의 책임이 있다 이런 식으로 좀 해석이 됐었거든요. 그러게 제목은 그렇게 읽히는데 사실 세부 지표를 보면 또 그렇지 않거든요. 네. 당 총선의 패배의 원인에 대해서 요인이 뭐라고 생각하냐라고 했을 때 쭉 지표에 숫자들이 달려 있을 때 쭉 가면 이종섭 황상무 논란, 뭐 김건희 여사 이슈, 의료 대란 뭐 이렇게 쭉 갔거든요. 네. 그리고 당정에 대한 이슈는 점수가 굉장히 낮아요. 그렇기 때문에 왜 제목을 그렇게 뽑았는지도 의문스러웠죠. 그리고 그런 제목을 굳이 뽑은 거에 대해서도 불안정한 당정 관계라는 거에 대해서는 항상 문제다라고 하지만 세부적으로 어떻게 문제인지에 대해서는 그러면 당정이 일체가 돼야 된다는 뜻이냐 건전한 긴장 관계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냐에 대해서는 항상 얘기가 있잖아요. 네. 만약에 뭐 당정 일체로서 총선을 치렀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다라는 취지라면은 그러면 한동훈 비대위가 뭐하러 들어왔을까요? 그냥 김기현 체제로 치르면 됐지. 그러게 말입니다. 예. 김기현 체제는 완전 동조화돼가지고 일체로서 민주당으로부터 용산 출장소라는 비판을 받았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힘들었던 거 아닌가요? 네. 근데 그거에 대해서 그럼 그렇게 했어야 된다는 취지는 아닐 텐데 아니어야 맞지 않나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제목 자체도 굉장히 여러 지표 중에서 점수가 굉장히 낮은 거를 제목으로 대제목으로 따가지고 온 것부터도 의도는 있지 않았나 이런 의심도 들었고 그거에 대해서 그럼 뭐 어쩌자는 것이냐라가 있어야 되잖아요. 네. 백서를 만들 정도 되면은 거기서 한 발짝 더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러면은 당정 사이에서의 책임이 뭐다라고까지 갔어야 되는데 당정이 문제였다라고 하면은 모두의 책임입니다. 굉장히 두루뭉술하게 또 끝나요. 그거 네. 가지고서 앞으로 선거에서 반영해서 고칠 수가 있을까요? 저는 여태까지 언론에서 분석했던 얘기보다 더 나아간 것도 없고 타이틀은 뭐 그냥 두루뭉술하게 그럴듯하긴 붙였지만 누구나 할 수 있는 얘기거든요. 네. 그거 가지고서 백서가 다음 선거에 마지막 기회를 살릴 수 있는 어떤 의미를 갖기는 어려웠고 시작부터 많이 문제였다는 생각도 들어요. 조정훈 의원 같은 경우에는 당을 잘 모르잖아요. 예. 그러니까 백서 위원장 하기엔 좀 부적절했다는 얘기도 되게 많았고 뭐 그러다 보니까 여기저기 눈치 보면서 만든 거 아니냐. 처음에 뭐 설문 항목에 대해서도 굉장히 의도적으로 잘못 만든 거 아니냐라는 비판이 그때도 있었고 예. 그리고 한동훈 대표 책임론을 부각하기 위한 항목이다 이런 논란도 있었죠. 그러고 나서 지금 뚜껑을 열어보니까 정말 애매모호하잖아요. 그래서 또 일각에서는 한동훈 대표가 전당대회에서 이겨서 대표가 됐기 때문에 이게 두루뭉술하게 용두사미로 마무리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네. 이래저래 구설수맞한 백서였기 때문에 자기 역할은 못했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이럴 정도였으면 아예 객관적인 외부 사람들이 백서를 만드는 게 낫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굉장히 강하게 들었어요. 그러네요. 이게 다음 총선 직전에 좀 보고 반면교사를 삼으려면 좀 내실 있는 게 나왔어야 될 것 같은데 좀 예측 가능한 내용이 아니었나 생각도 좀 들고 근데 어쨌든 한동훈 대표의 리더십이 좀 부족했다라는 지적들은 곳곳에 있는 것 같은 게요. 뭐 미완성의 시스템 공천이라든지 아니면 집권 여당의 승부수 전략이 부재했다 이런 지적이 좀 있어요. 근데 구자룡 변호사가 그 당시 총선 당시에 수도권 후보로 선거에 뛰셨으니까 이런 지적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하거든요. 그 국면마다에 대한 제대로 된 분석은 없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첫 번째로는 이조 심판론에 대한 비판 뭐 굉장히 많았잖아요. 네. 근데 그거는 맨 마지막에 백석도 안 나온다는 얘기가 나왔을 때 등장했던 전략이었거든요. 예.
그때 제가 듣기로는 뭐 여의도 연구원에서 분석 자료가 올라가잖아요. 우리가 예상치가 수시로 변했었어요. 뭐 140석, 130석, 뭐 과반도 가능하다, 뭐 이런 때가 있었잖아요. 예. 그러면은 전략이 부재했었는데 그때는 어떻게 이렇게 치솟았나요? 그러게요. 뭐 시기마다 좀 달라졌던 것 같은데, 뭐 그렇죠. 일주일 사이에 뭐 2월만 해도 분위기가 좋다가 막 급변하고 그렇죠. 이랬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그때는 과반도 가능하다라는 얘기를 여당 내부에서 하니까 네. 그때 당시에 말 조심해야 된다라고 공지를 돌릴 정도였거든요. 네. 그때는 뭐 정책 얘기하고 뭐 정책 택배하고 국민 택배 돌리고 뭐 이러면서 정책 이슈 뭐 여당으로서 할 수 있는 이슈에 대해서 쭉 했어요. 네. 근데 그러고 나서 개헌저지선도 위험하다라는 얘기 나올 때 사이사이에 나왔던 돌발 이슈가 뭐였나요? 용산에서 터진 이슈였잖아요. 그렇죠. 네. 그럼 그거에 대해서 대응을 하기 위한 그 전략들을 수시로 또 순식간에 또 만들어내야 됐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개헌저지선 때문에 그걸 지키기 위해서 등장했던 게 이조심판인데 이조심판론이 앞에서부터 있었던 듯이 하는 것도 문제고 그리고 앞에서 뭐 그런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한동훈 대표가 선거에 뭐 유세를 도와주는 게 도움이 됐냐 그러면 그게 긍정평가가 나왔는데 거기에 또 붙여가지고 민주당은 김부겸 등 뭐 3인 이상이 공동으로 했는데 원톱으로 한 것에 대해서는 어떠냐 그럼 또 이제 아까 부정평가 이게 지금 질문 그 문항을 만든 것 자체가 답을 이끌어내는 면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충분한 데이터가 제공되지 않았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은 저도 이제 나중에 알았거든요. 선거가 끝날 때 그때 당시에 댁에서 쉬고 있는 원로라고 할 수 있는 분들에게까지도 전부 다 전화를 돌렸었대요. 다 나와서 예. 선거를 좀 같이 뛰어주십시오. 네. 수도권에 공동선대위원장들 있지만 자기 선거 바빠가지고 같이 선거 유세 돌긴 여의치 않고 도와주십시오 이랬는데 다 그 상황이 뭐 이종섭 대사 문제 터지고 나서부터 이렇게 변화를 했잖아요. 그걸 보면서 아 자기한테 뭔가 뭐 마이너스 되는 거는 싫은 분들이 안 돕겠다. 라고 해가지고 외면을 당했죠. 한동훈 당시 비대위원장이 요청은 했는데 당연히 요청을 했죠. 근데 선거판이 너무 안 좋게 흐르니까 나 그 판에 끼기 싫다 이러셨군요. 그렇죠. 원로들도. 근데 이제 저도 그걸 되게 나중에 알았어요. 선거 끝나고 알았거든요. 네. 근데 정부는 충분히 이해는 됐어요. 왜냐하면 그 순간에 내 책임 없어라는 얘기를 하기 위해서는 언론에 그런 얘기 했겠죠. 근데 전체 선거는 그러면은 망하는 거잖아요. 책임 있는 사람으로서는 이게 지금 되는 판처럼 또 만들어 가야 되고 그렇게 보이게끔 하는 것도 중요했기 때문에 언급을 할 수가 없죠. 네. 내가 선거 운동하는데 아무도 지금 이 판이 어렵다고 하니까 돕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런 얘기 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건 뭐 민주당 입장에서는 너무나 이제 고마운 이슈인 것 같은데 그렇죠. 거기는 뭐 자기네 원로들도 안 돕는데 이렇게 돼버리니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팩트가 제대로 알려지지 않고 설문의 정보 제공이 안 된 상태에서 그런 식으로 하니까 왜곡된 그런 결과들이 나오는 것이거든요. 그걸 네. 또 딱 붙여가지고서 하는 것들은 좀 의도는 있다 이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데이터가 제대로 제공되지 않았고 설문 자체도 의도성을 갖고 묻는 사람에 따라서 이 답을 이끌어내는 그런 결과가 또 귀결이 되거든요. 그런 거에 비해서 또 결론은 굉장히 또 두루뭉술하게 마무리했고 네. 그 여러 가지로 저는 굉장히 알맹이가 없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냥 왜 안 나오냐라고 하니까 적당한 시점에 그냥 공개는 했다 이런 생각은 좀 드는 상황인 것 같아요. 지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을 두고 한창 국제 정세가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는데 죄송합니다. 일단 나라 걱정이 많으셔가지고 목이 네, 메이셨죠. 목이 메어서 이게 감기가 아직까지 다 낫지가 않아서 정부 여당에서는 이게 김건희 여사에 대한 비판 여론을 잠재우려고 정부라든지 뭐 여당에서 전쟁을 좀 조장하고 있다 이런 식의 좀 프레임을 짜는 것 같아요.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너무 이제 뭐 허무맹랑하죠. 네. 너무 허무맹랑하고 그냥 뭐 눈에는 뭐만 보인다고 자신의 유불리를 위해 가지고 이제는 뭐 전 국내 이슈뿐만 아니라 이제 국제 이슈까지도 저렇게 뭐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왜곡해서 갖다 붙이고 저거에 대해서 다시 또 이제 계엄령 이슈도 다시 끌고 오시더라고요. 완전히 또 최근에 잊어버리고 있었거든요. 예. 근데 뭐 최근에 있었던 문자 가지고 겉봐라 이거게 계엄령에 대한 예비 음모다. 뭐 김민석 황기호 의원이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에게 보낸 문자. 그렇죠. 예. 그 문자를 가지고서
김민석 의원이 이게 지금 뭐 전쟁을 끌어들이려는 것이고 그리고 뭐 계엄령에 대한 예비 음모기도 하다라고 했는데 계엄령에 대한 얘기는 진작부터 본인이 했었던 건데 지금 근거는 지금 이제 요번에 있었던 그 문자를 끌고 오는 걸 보면은 굉장히 뭐 예언을 하셨던 건가요? 그분은 그러면은 근거를 가지고 주장하셨던 게 아니라 뭐 네. 미래지향적인 어떤 정쟁을 하셨던 건지 이해가 안 되는데 이러면 이럴수록 끼워 맞춰가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죠. 끼워 맞춰 가는구나.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는 그런 얘기도 있어요. 이제 북한의 어떤 러시아 군에 파병한 거 미국에서도 인정을 했고 뭐 당사자들만 대충 이제 얼버무릴 뿐 다들 인정을 하는 부분인데 그게 실제로 투입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군사훈련 정도로 표현하는 멘트를 어제 했거든요. 이재명 대표의 그런 인식은 좀 위험해 보이기도 하는데 어떻게 들으셨어요? 역시 네, 역시 군대를 안 갔다 오시지 않았나요, 그분? 예, 그렇게 알고 있는데 네. 군에 대해서는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그죠? 그 전쟁통에 들어가 가지고 군사 훈련을 한다? 뭐 그럴 수가 있는지. 굳이 뭐 전쟁을 하고 있는 러시아까지 가서 할 이유는 없기는 하죠. 그러게요. 뭐 합동 군사 훈련 이런 표현을 좀 썼던 것 같은데, 네. 예, 정말 이게 근본부터 시작을 하면은 거기에 파병을 가는 것부터가 굉장한 문제인 거잖아요. 네, 심지어 뭐 당사국에서도 내놓고 인정은 못할 정도로 쉬쉬하고 숨기고 있고 예. 군복도 러시아 군복 있고 작전 통제권도 스스로 없이 지금 그래서 용병으로 갔다 사실상 총알바지로 그 어린 장병들이 간 것이다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네. 거기에 대해서 규탄을 해야죠. 그쵸. 그게 국제사회의 기준에 맞는 것이고 인권의 측면에서도 맞는 것이 아닌가. 대한민국의 위상과 그 우리 헌법 하에서는 네. 그건 당연히 불법이고 국제적으로도 우리가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비판의 목소리를 내야 되는 것인데 그거에 대해서는 이런 방구를 안 하고서 문제가 없는 듯이 축소하고 이게 포장을 해주려고 하는 거는 대단히 문제가 있고 문제의식 자체가 거꾸로 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시작을 한 거에 대해서 비판을 하셔야죠. 그건 네. 별거 없고 그거에 대해서 언급하는 게 이슈를 돌리려고 하는 것이다. 라는 인식을 갖고 있는 건 그냥 오로지 기승전 자신의 안위 뭐 이 정도 느낌밖에 없는 것 같아요. 지금 국정원에서도 신문조를 좀 파견을 해서 북한군 같은 경우에는 국정원도 참관을 해서 이제 조사를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심리전 필요성도 제기가 되는 상황이고, 근데 여기에 대해서도 제정신이냐, 뭐 한 번도 전쟁 획책이 의심된다 이런 식의 인식을 갖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예. 글쎄 제정신인 것 같은데 네. 그 심리전이 당연히 필요하고 그리고 러시아 우크라이나에서 북한군이 포로로 잡히거나 이랬을 때 의사소통이 되나요? 신문이 제대로 되겠나요? 우리나라에서 가가지고 신문에 참관을 하고 도움을 주는 게 필요하고 네. 그거에 대해서 무슨 뭐 고문 기술 뭐 이런 얘기까지 하시던데 정말 시대에 너무 뒤떨어졌다. 지금 이제 독재 프레임 가지고 갈래니까 그때 있었던 얘기 가지고 자꾸 끌고 오시니까 인식이 지금 80년대에 머무르신 것 같은데 네. 가서 신문을 하는 거는 포로로 잡힌 그런 북한군에 대해서도 도움이 되는 얘기예요. 그거에 대해서 원만하게 신문이 되고 그래서 이제 귀순하게끔 하고 정보도 얻을 수 있게끔 하면은 물리적인 부분이 있을 리가 없고 오히려 그 그렇죠. 부분을 막을 수가 있는 거거든요. 네. 그리고 그렇게 해가지고 투항을 하게끔 하는 게 전쟁하지 않고 북한군들이 우크라이나 쪽으로 와서 혹은 또 우리나라로 이제 다시 또 넘어올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거든요. 그 인식이 굉장히 올드하고 80년대 수준이다. 네. 지금 국제 수준에 맞춰야 된다 생각을 했어요. 이게 뭔가 국내 정치랑 국제 정치랑 막 섞어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재명 대표도 이 누구나 그냥 좀 비판적으로 봐야 되는 거에 대해서조차 좀 인식이 약간 국민들과 동떨어진 말이 좀 나오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야당은 어쨌든 이 정국을 계속 특검으로 몰고 가야 된다 이런 생각인 것 같아요. 김건희 여사 이슈가 꺼지기 전에 어떻게든 상설 특검이든 뭐든 통과를 시키자 이런 것 같은데 어제 보니까 저녁에 운영위 소위에서 그 상설 특검의 이제 여당 추천권을 완전히 배제하는 규칙 개정안을 일방적으로 통과를 시켰더라고요. 이거는 그냥 뭐 민주당이 추천하는 사람만 임명을 하겠다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그거는
결국은 이제 의도가 있었는데 그 의도를 여러 가지로 국회 권력을 장악하고 있는 민주당이 원하는 방식대로 막 만들어가고 있다. 네. 특검도 지금 위헌성을 계속 높이는 방식으로 계속 만들어 왔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안 되니까 이번에는 이제 상설특검을 이용하는데 거기서도 다시 또 특검을 누구를 임명하는지에 대해서는 뭐 그냥 픽스가 돼 있는 거예요. 민주당이 원하는 사람 무조건, 야당에서 원하는 사람 이런 네. 식으로. 그러니까 그 여당을 완전히 배제하는 거를 어떻게 저렇게 쉽게 생각하고 추진할 수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는 이게 처음부터 의도는 있다. 원하는 대로 해서 정권 공격용으로 특검을 밀어붙이는데 그냥 특검, 이것도 막히니까 이제 상설 특검, 이거에 대해서는 그런 규칙 개정, 뭐 이제 이런 식으로 가고 있는 거는 네. 의도를 너무 보이는 것이라서 특검이 이건 정쟁용이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부정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김건희 여사 특검법 관련된 건 표결을 날짜를 14일로 예정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14일 이후로 좀 중요한 시점인 게 그 당일에는 이재명 대표의 부인 김혜경 씨 관련된 선고가 1심 선고가 나오는 날이고 그 다음 날은 또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그 선고가 나오잖아요. 그 즈음에 뭔가 다 몰아서 오히려 이제 민주당에서는 시선을 좀 일로 돌리려는 의도 같거든요. 그런 의도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그때 본회의가 14일, 21일, 28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열릴 수 있는데 굳이 14일을 고른 것부터도 의도가 보이고, 그날이 또 그 국회의장께서 출장 갔다가 오전에 이제 돌아오시는 귀국하는 날이라서 날짜가 이렇게 빡빡한 날이라 그러더라고요. 일정상 굉장히 빡빡한 날인데. 귀국하자마자 와서 이제 그걸 본회의를 열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렇게 지금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일주일 뒤도 가능하고 2주 뒤도 가능한데 14일로 굳이 찝은 것도 그렇고, 그날이 그렇게 여유 있는 날이 아닌데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거는 14일이 꼭 필요했기 때문에 골랐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데 굉장히 이제 눈을 좀 돌리려는 것 같고, 그날이 또 이제 김혜경 씨에 대한 판결 선고도 있으니까 좀 대비되게 해가지고 뭐 누구에 대해서는 재판받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정치적으로 이제 부당함을 공격해가지고 사건에 대한 재판 결과는 좀 이제 축소시키거나, 뭐 방송에서도 시간이 있잖아요. 분량이 조금은 줄겠죠. 그러다 보면은 이제 그런 걸 노리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검찰이 구형한 지도 지금 한 달 정도가 지나는 시점이잖아요. 그리고 선고가 곧 나올 텐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그 구형 나올 즈음에는 어떤 혐의여서 저 정도의 구형을 받았구나라고 인식을 했는데, 점점 사람들도 그 이슈가 좀 묻히면서 다른 이슈가 등장하니까 이재명 대표 선고에 대해서 좀 까먹은 것 같고, 민주당은 그 틈을 노려가지고 지금 무죄 여론전을 펴고 있거든요. 아예 이 구형 자체가 잘못됐다. 수사도 과잉 수사고 표적 수사였다. 뭐 이런 주장인데 이게 좀 먹힐 수 있을까요? 일반 여론상? 근데 그거는 여러 가지 주장은 결국은 판결이 나오면 싹 정리가 돼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여론전을 하는 게 결국은 뭐 여론을 통해서 사법부에 대한 압박까지 하려고 그러는데, 압박이 안 통하고 그냥 판결 결과가 나오면 그 이전의 거는 그냥 굉장히 의미 없는 행동들, 그렇게밖에 안 되는 것이거든요. 결국은 뭐든지 판결 기준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사법부에서 뭐 올바른 판결만 해주신다면 어느 쪽에서든 승복해야 되는 게 맞잖아요. 저는 그냥 원론적인 얘기하는데, 대다수의 법조인들은 유죄 가능성을 굉장히 높게 보니까 민주당도 아마 법조인들도 있으니까 그거에 대한 우려가 많아서 그런 행동들을 하겠죠. 무죄를 확신하면은 그런 행동 외부에서 뭐 장외투쟁 이런 거 안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특히나 국회 권력을 차지하고 있는 집단이 국회를 버리고 장외로 나가려고 한다, 뛰쳐나가려고 한다라는 건 그 국회에서 좌지우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통제 안 되는, 유일하게 안 되는 사법부를 여론을 통해 가지고 압박을 넣어보려고 하는 것이구나, 이렇게 볼 수 있죠. 이재명 대표가 일단 뭐 당 차원에서 이재명 대표의 무죄 여론전 펴는 거라든지 아니면 정권 차원의 야당 탄압 수사 이런 걸 주장을 그동안 계속 해왔는데, 이재명 대표도 보니까 얼마 전에 한 유튜브에 출연을 해서 합법을 가장한 연성 친위 쿠데타다 이런 표현을 썼거든요. 이거는 좀 친위 쿠데타 이런 표현까지 썼는데 검찰을 향한 좀 비판 수위가 많이 높아진 것 같아요. 근데 그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은 옛날에는 뭐 폭력적인 방법으로 통해서 뭐 독재를 했는데 지금은 뭐 영장을 들고서 한다 뭐 이런 표현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영장은 법원의 권한이거든요.
발부는 법원에서 해주는 건데. 그렇죠. 예. 영장을 가지고서 독재를 하는 건 뭐 지금 사법부 공격하는 건가요? 지금 검찰 공격으로 그런 얘기하는 것도 맞지도 않아요. 네. 영장을 청구할 뿐이죠. 청구해서 기각되면 그냥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렇죠. 예. 검찰이 수사권을 가지고 있는 거는 지금 최근에 수사에서도 보셨을 거예요.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수사에서도 행정관이나 이런 사람들 출석 거부하면은 부르지도 못해요. 네. 예, 참고인들은 그냥 뭐 강제로 부를 수 있는 방법도 없고 혐의가 포착돼 가지고 그것도 이제 강제 수사를 위해서는 법원의 영장을 받아야 되는데 정말 쉽게 말해서 법원의 영장을 받지 못하면은 그냥 동네 아저씨들이에요. 검찰은 그냥 못해요. 할 예. 수가 없어요. 네. 뭐든지 영장을 받아야만 가능한 것들이라 가지고 예. 강제 수사를 할 수 없는데 검찰이 어떤 독재를 한다? 말도 안 되고 영장이 나왔다? 그건 검찰이 하는 게 아니잖아요. 네. 법원이 맞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좀 맞지 않는 개념들을 섞어가지고 그걸 가지고 검찰을 공격하는 건 그냥 여태까지 해왔으나 다 뭐 배척됐던 내용들에 불과하다. 이화영 부지사에 대해서도 똑같은 얘기들 많이 했지만 네. 다 배척됐고 9년 6개월의 중형이 나왔잖아요. 법원에서 영장 나와서 구속도 되고 판결 나고 이러면은 그 중간중간에 뭐 조작이다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다 판단이 나왔다 생각을 해요. 예. 지금 선고가 11월 중에 2개가 나오잖아요. 구재련 변호사나 아니면 주변의 법조인들 얘기를 해보시면은 두 사건 다 1심에서도 유죄가 선고될 거다 이런 예상들을 좀 많이 하시나요? 그렇죠. 완전히 무죄다라고 하는 법조인은 사실 저는 못 봤고 네. 민주당 정치인 중엔 이제 무죄를 믿는다라는 정도 표현은 본 것 같아요. 네. 근데 법조인 중에서는 전부 다 무죄다라는 얘기는 제가 들은 적도 없고 그런 얘기 하시는 분은 못 본 것 같아요. 네. 근데 이게 뭐 당장 실형이 선고돼서 뭐 나중에 대법원 확정 판결까지 나서 구속이 되는 그런 상황이 아니더라도 뭐 집행유예형이라도 나오면 이게 피선거권이 박탈이 되는 거잖아요. 대선에 나올 수 없게 되는 되게 좀 심각한 상황인 것 같은데 민주당은 어쨌든 1심 선고 나오면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승복할 것 같지는 않은데 좀 어떻게 진행이 될 거라고 보세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뭐 결백 주장하다가 최근에는 민주당 의원들께서도 3심까지는 봐야 된다는 얘기도 이제 같이 하시더라고요. 네. 이제 시간을 미루는 거죠 또. 그러니까 결국은 뭐 확정 판결까지 그렇죠. 나봐야 된다. 확정 판결까지 가봐야 된다라는 얘긴데 그 안에서 정말 또 무슨 이제 비상식적인 일들이 벌어질지에 대해서 굉장히 또 걱정이 들 수밖에 없죠. 네. 더 민주당이 폭주하겠구나 이런 생각도 들었고 예전에 불리한 증거 튀어나올 때마다 구치소로도 쫓아가가지고 이화영 부지사에 대해서 진술도 번복시키고 의원들도 막 지금 특별접견도 가고 그랬던 거 나중에 이제 밝혀졌잖아요. 다 네. 비상식적이었는데도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걸 보면 이게 예전에 그 권순일 대법관의 50억 클럽 의혹이 있었을 때처럼 막판 어떤 뭐 뒤집기라도 노리고 이게 폭주하지 않을까 이제 이런 걱정들을 할 수밖에 없는데 그럴수록 뭐 여당에서도 그런 거를 대비해서 지금 여러 가지로 우리도 스스로의 문제를 매듭짓고 여론의 또 지지를 얻고 그런 민주당의 폭주를 엄두도 못 내게끔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게 네. 이제 같이 가야 된다는 생각을 해요. 결국은 국민들께서 지켜보고 계시고 국민들의 이제 지지가 있을 때 수사도 공정하게 또 성역 없이 하고 재판도 또 어디에 여론이나 이런 거에 휘둘리지 않고 사법부의 독립을 지키기 위해서 정말 강단이 있고 소신 있는 판결을 할 수 있게 되거든요. 모두가 다 이 헌법 정신을 지키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된다 생각을 해요. 예. 지금 구형까지 나온 건 선고일이 잡혔으니까 그거는 일단 뭐 그 상태로 두는 것 같은데 민주당은 이제 남은 재판들에 대해서는 좀 지연 전략을 쓰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 정도입니다. 민주당 의원들 사이에서는 이 대표가 이제 쌍방울 대북송금 연루 의혹과 관련해서는 아직 재판을 진행 중이니까 또 재판부 변경 필요성을 주장을 하더라고요. 이게 요청 한번 했는데 거절된 걸로 저는 아는데 왜 자꾸 이렇게 좀 필요하다라는 주장을 하는 걸까요? 민주당 스스로가 이재명 대표가 유죄다라는 생각을 하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 지금 이화영 부지사에 대해서 선고했던 그 재판부잖아요. 네. 근데 그 재판부에서 다루는 것과 이재명 대표에 대한 사건은 쟁점은 달라요. 네. 그 이화영 부지사의 그 대북 송금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가 개입이 있냐 없냐잖아요. 개입이 네. 있는지 없는지는 앞에 사건에서 다룬 적이 없어요. 예. 그러니까 새로운 쟁점에 대해서 새로운 증거를 가지고 하면 되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얼마 전에 이화영 부지사의 변호사들이
이화영이 유죄면 이재명도 유죄다 그랬잖아요. 네. 근데 뭐 이재명 대표 측도 그냥 똑같이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실제로는 그런 단순한 구조는 아닌가 보네요. 전혀 아니죠. 네.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는 게 이게 법적으로는 굉장히 어렵다는 걸 스스로 자인한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예. 재배당 요청이라고 이제 그럴듯하게 표장을 해서 얘기를 하는데 법에 그런 게 없어요. 네. 재배당 요청이란 절차 자체가 없어요. 그러니까 없어요? 계속 얘기를 하니까 전 있는 줄 알았어요. 없어요. 그게 네. 문제인 거예요. 그렇게 속이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재배당을 안 받아주는 게 뭔가 불공정성에 대한 문제가 있지 않냐. 이제 이런 식으로 또 이제 이게 얘기를 하는데 재배당이라는 건 법원 내부에서 하고 말고 하는 거지 재배당 요청이라는 게 들어가서 그걸 결정하는 절차 자체가 없어요. 예, 이게 만약에 일반 국민이 받는 그런 재판일 것 같은 경우에는 전혀 생각조차 할 수 없는 그런 거군요. 재판부를 향해서 나 재배당 해달라 이런 요구를 하거나 그런 그렇죠. 절차 자체가 없는 거군요. 절차 자체가 없어요. 그냥 예. 우리가 아는 제척 기피 회피라는 게 있을 뿐이고 재배당이라는 거는 처음에 배당하고 재배당하고 이거는 그냥 법원 내부에서 이게 돌리는 거예요. 네. 그리고 당시에 수원지방법원에서는 부패전담부가 2개밖에 없어요. 네. 2분의 1 확률로 배당이 돼요. 그러니까 그것도 어떤 의도를 가지고 어떤 재판부에 배당을 했다 이런 것도 아니었어요. 근데 이 재판부가 이 사건을 너무 잘 안다라는 네. 게 부담스럽고 야 이거는 시간도 못 끌겠다. 이런 걱정들이 있다 보니까 이런 논란을 통해 가지고 여론전도 하고 재배당에 대해서 만약에 여론에 밀려 가지고 만약에 혹시나 되면 재판이 또 아예 새로운 재판부에서 새로 시작을 해야 되거든요. 네. 시간도 미룰 수 있고 뭐 미치는 거 없겠다 싶으니까 이제 하는 건데 엄격히 정확히 얘기하면 법에 없어요. 법에 없는 걸 요구한다는 게 굉장히 놀라운 일이죠. 마치 제1야당 대표는 이런 요구도 할 수 있는 것 같다. 좀 우월적 지위라고 생각하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드는데. 들죠. 예. 왜냐면 얼마 전에 국감에서 전현희 의원이 법원장에 대해서 뭐 재배당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달라 뭐 이런 얘기도 해서 논란이 됐었어요. 근데 네. 그게 어떤 얘기냐면은 저 아는 분이 지금 그 기관에 입찰 나왔는데 잘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얘기하면 정말 난리 날 일이죠. 예. 또 거의 같은 개념이에요. 그런 개념이에요.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을지 진짜 네. 놀랍죠. 국회 법사위원이라는 게 그 사법부를 피감기관으로 해서 이제 국정감사를 하는 데니까 저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단순히 말 한번 뚝 던지는 뭐 그런 자리는 아닌 거겠네요. 그렇죠.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는. 그렇죠. 이재명 민주당 대표 이제 선거일 날짜가 뭐 11월 15일, 25일 이렇게 잡혀 있다 보니까 뭐 국민의힘에서는 주진우 의원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이 선거 공판을 생중계해야 된다라는 주장들이 좀 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 구전의 변호사 보시기엔 어때요? 좀 생중계할 필요성이 있을까요? 저는 그건 뭐 전적으로 뭐 재판장의 권한이기 때문에 그거에 네. 대해서는 정치권에서 얘기하는 거는 또 하나의 이제 정치 행위다 이제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저는 네. 뭐 법률가로서 법적으로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라는 거에 대한 어떤 선례 기준 뭐 이런 거를 평가해 가지고 답이 딱 이렇게 떨어지는 부분은 아니에요. 근데 네. 이거는 무죄라고 그렇게 여론전 하시는데 정말 무죄라고 생각하시면 공개되는 게 나쁠 게 없지 않습니까? 주진우 의원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예. 이제 정치적으로는 그 말이 맞죠. 민주당에서는 딱히 그거에 대해서 답을 못 하잖아요. 답을 하지 않고 있더라고요. 그렇죠. 이제 그건 이제 정치적인 이제 공방의 영역이고 법적으로는 오롯이 이제 재판장의 영역이기 때문에 이제 재판장의 이제 결정을 따르는 게 맞다.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만약에 그 법원에서 공개할 필요성이 있다. 왜냐하면 국민적인 관심사인 재판이니까 그렇게 그냥 판단하면 그냥 공개를 해도 되는 건가요? 만약 네네. 아니면 이제 이재명 대표나 이런 사건 관계인들이 동의를 해야 가능한 건가요? 재판장이 이제 결정하면 가능한데 그게 흔치는 않아요. 근데 전에 이제 국정농단 사건에서는 이제 선거가 중계가 된 적이 있잖아요. 예. 이제 그런 식이죠. 이제 그때도 뭐 당사자들 중에 원하지 않는 분들도 있었을 텐데 국민적 관심사에 따라 재판장이 결정을 하지만 재판장들도 그거를 이게 어떤 정치적인 이런 공방이 있는데 거기에 어떤 한쪽 편에 대해서 이렇게 뭐 손들어 주듯이 이렇게 되는 거는 오히려 판결에 대한 오해가 있을 수 있잖아요. 네. 굉장히 조심하는 영역이기 때문에 정치권에서 소비하는 것과 이게 법적으로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는 좀 이제 결을 달리할 필요는 있다는 생각해요. 알겠습니다. 또 하루 전날에는 김혜경 씨 선고가 예정이 되어 있잖아요. 이게 그 경기도지사 시절에 도청 법인카드를 유용해서 뭐 밥을 샀다. 이래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이제 기소가 된 사건인데 벌금 300만 원이 구형이 됐더라고요. 이게 좀 어떤 의미인지 구자룡 변호사가 다시 좀 설명을 해주신다면
이거 좀 큰 거 같은데요. 벌금형 중에서도 좀 300만 원이면은 꽤 많은 액수가 구형이 된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게 공직선거법상의 벌금형이라서 굉장히 네. 큰 의미가 있어요. 다른 범죄의 벌금형이랑은 굉장히 또 달라요. 네. 그리고 이 300만 원이라는 게 또 의미가 있는 게 공직선거법에서 후보자 본인은 100만 원 이상이기만 하면은 당선 무효가 되잖아요. 네. 근데 그 후보자의 주변 사람이 유죄가 됐을 때 후보자가 당선 무효가 되는 경우가 있는데 뭐 회계 책임자나 선거 사무장뿐만 아니라 배우자의 기부행위도 벌금 300만 원 이상일 경우에는 후보자의 그 당선이 부여가 돼요. 그러면은 이재명 대표 재판과 무관하게 김혜경 씨도 이 형이 만약에 1심 때 그대로 선고가 되면은 이재명 대표가 무효가 될 돼요? 수도 있었죠. 근데 이제 어차피 낙선했잖아요. 대선이니까. 네네. 그게 낙선을 해서 이제 당선 무효는 아닌데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형일 경우에 지금 또 문제되는 게 그 국고보조금 환수잖아요. 네. 434억. 근데 그게 100억 이상, 100만 원 이상일 경우에 이재명 대표 이제 환수되냐 마냐, 민주당이 이거 갚아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 이슈가 있잖아요. 네. 근데 배우자가 300만 원 이상일 경우에는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형이기 때문에 똑같아지거든요. 그러니까 구형이 300만 원인데 그러니까 보통 구형보단 선고형이 낮겠죠. 예. 그러니까 낮으니까. 그런데 원래 그 300만 원을 넘어가는 이상일 경우에는 엄청난 효과가 뒤따라오거든요. 그러니까 300만 원이라는 것도 공직선거법상의 그 벌금형이라는 거는 의미가 그렇게 굉장히 엄중하다. 네. 그리고 이거는 기부행위라는 거는 그 매표를 금지하기 위한 거잖아요. 네. 돈으로 표를 산다, 그 유권자의 환심을 산다, 이런 것들은 다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엄중히 다스려야 될 사안이고, 이거는 벌금형 구형이 결코 다른 범죄의 벌금형하고는 무게가 달라요. 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뭐 어떤 형량이 나오든지 간에 의미는 정치적으로도 그렇고 법적으로도 굉장히 크다. 그리고 김혜경 씨 본인이 만약에 100만 원 이상이기만 하면은 선거권, 피선거권에 대해서 또 박탈이 되거든요. 그럼 네. 나중에 선거운동도 본인이 못할 거고. 그러니까 의미가 여러 가지로 커요. 예, 여러 가지 좀 해석할 만한 부분이 많은 선고네요. 알겠습니다. 구정현 변호사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